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주식 투자 분야의 고수분들 혹은 각 산업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투자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참신한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 미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개인적으로 기대 반, 걱정 반인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고 있는데요. 게임주 빅뱅이라는 책을 저술하신 김단 저자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생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또 반면 진행자의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게스트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게임 산업과 주식 투자의 연결고리를 잘 설명해 주실 김단 저자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존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름이 되게 독특하고 좀 멋진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 김단이라는 이름이 본명이신가요? 네, 본명 맞습니다. 아, 굉장히 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몇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쁩니다, 이름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좀 외자 이름을 좋아해서 제 네. 아이들도 다 외자거든요. 그래요? 예. 뭐 이름만 가지고는 이제 어떤 분인지 아실 수가 없으니까 어떤 네. 분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김단 저자님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은 김단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소셜 카지노 관련해서 게임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나름대로는 게임 주식에 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젊은 청년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준 채널에서 게임 주식이나 아니면 게임 산업에 대한 내용은 별로 달아본 적이 없어요. 지난 2년 동안.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은 새로운 정보를 좀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게임주 빅뱅 프롤로그에 제가 좀 읽어보니까 텐베거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텐베거처럼 이렇게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른 모든 기업의 공통점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계 비용이 적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계신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계 비용이라 함은 그 사전적인 의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업을 이제 확장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류를 판매한다 그러면은 뭐 공장을 설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집행이 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플랫폼 기업은 그 사업을 확장하는데 드는 비용이 거의 이제 많이 들지 않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많은 고객들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렛대 삼아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성장해 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계 비용이라고 말을 하고 한계 비용이 없는 대표적인 산업은 뭐 컨텐츠 산업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웹툰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해외로 이런 컨텐츠들을 수출함에 있어서 드는 비용이 이제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미국 주식 우량주들을 선매를 해서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편인데 다만 젊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거는 구글은 이제 시가총액이 1000조에 육박을 하고 애플은 시가총액이 2900억에 달하기 때문에 약간 로우 리스크 미들 리턴이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유동성들을 현재 많이 흡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금 이제 어포텐셜이 10배, 100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급성장할 여지는 조금 부족하다. 다만 이제 그중에 게임 하나만은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제일 큰 회사라고 하는 넥슨 같은 경우에 시총이 30조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 비용이 없는 산업군 중에서 굉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 결국 사업이 커질 때,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매출을 올린다고 해서 비용이 따라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용은 좀 계속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고 매출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결국 그게 다 수익으로 모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게임 산업이 저평가됐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논리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디테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이러이러해서 게임 주식들은 지금 저평가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해외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입장이지만 국내에 한해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작년에 컨텐츠 수출을 14조 원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게임 산업이 벌어들인 돈이 10조 원으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사람들은 K-드라마, 영화, K-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돈을
계속해서 벌어들이고 있는 산업은 게임 산업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보면은 10대 상장사 국내 위에서부터 밑으로까지 10대 상장사의 영업이익 추산액이 넥슨은 이제 도쿄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면 약 한 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기대 수익 대비 PER은 10대 중후반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웹 비즈니스 카테고리 중에서 이 정도밖에 PER이 되지 않는 산업은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이 이제 좋아야지 해당 섹터가 바이오 산업처럼 굉장히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게임 산업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투자의 논리를 만들기 굉장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요. 뭐 이런 게임이 흥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주식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포장하기가 굉장히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2017년도에 한한령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게임주의 어떤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중국의 게임을 수출해서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한국 게임 이제 들여오지 말라, 외국 게임도 들여오지 마라, 우리 게임만 해라 이런 식으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등록하는 판호라는 거를 막아놨는데 그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수출의 어떤 많은 부분을 잃게 됨에 따라서 2017년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PER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기조들이 이어져서 현재 국내에서만 좀 특수하게 좀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게임 산업의 저평가에 대한 의견은 해외 종목들보다는 지금 국내에 있는 게임사들이 대부분 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한 가지 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방금 전에 변동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콘텐츠 산업이기 때문에 자본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뭐 많이 팔린다고 해서 이 비용이 급격하게 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한계 비용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제 문제는요. 게임 산업이라는 게 결국 플랫폼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플랫폼에 대한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끈적끈적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른 플랫폼에서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 나타나면 바로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커다란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국내 산업은 특수하게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올리는 어떤 게임을 RPG 게임이라고 하는데 RPG 게임은 저희가 캐릭터를 만들고 그걸 육성시키는 재미로 하기 때문에 게임의 어떤 몰입도라든지 하는 플레이 기간이 한 3, 4년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하나의 게임이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리니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게임을 선택하면 한 10년 정도 장기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 반영이 되어서 일반 투자자들도 게임주를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반대로 치환하면은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도 훌륭한 게임을 개발하면 빠른 속도로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이 바로 게임주기 때문에 그게 어떤 강점이자 약점으로 꼽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주가 신작 게임을 출시할 때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 신작 게임이 흥행을 하게 된다면 그 재무제표가 개선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제 다만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임주가 PR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또 신작이 이번 또 하반기에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멘텀들이 그러니까 신작을 이 정도로 좁은 기간 안에 많이 내는 그런 구간들이 역사적으로 없어 왔습니다. 근데 올해가 좀 특이하게 그런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기에는 좀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게임들이 등장을 하게 돼 있나요? 지금 예정이 돼 있나요? 네네. 뭐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자면 일단은 이제 리니지를 만든 NC소프트와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크래프톤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상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할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아까도 이제 작년에 저희가 뭐 2조 2천억 정도를 벌여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2022년도에 게임 산업 역사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 역사상 최초로 영업이익 합계액이 3조 원을 돌파하는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3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신약 기업이나 뭐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조금 꺼리다가 실적을 내면서 조금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앞자리 숫자가 바뀌면은 조금 주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실제로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의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고 600조에 달하는 PIF라는 펀드를 운영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는 NC소프트, 넥슨의 지분을 7% 9% 차지하면서 국내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국내 어떤 기관보다 더 빨리 알아차리고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현재 상황에서 가지는 경쟁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사우디 국부펀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해외 자본에서 지금 한국 게임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추세네요, 그러면. 네네, 조금 아쉽죠.
지금 이제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보기 전에 저처럼 좀 게임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큰 그림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게임 산업이 개발자, 퍼블리셔, 그리고 이제 플랫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이제 책에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이 비즈니스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만약에 이 세 가지 개발자, 퍼블리셔 그리고 플랫폼 중에서 가장 커다란 투자의 기회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도 좀 아울러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게임 산업 개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개발사는 말 그대로 개발을 하는 주체입니다. 게임을 이제 만드는 개발자들이 모인 기업들을 개발사라고 하고 퍼블리셔는 그 게임을 마케팅을 해서 운영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쉽게 다가가게 하는 역할을 퍼블리셔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들이 지나가는 통로, 구글 앱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 혹은 게임 기기들을 만드는 업체들 뭐 이런 걸 통칭해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게임 산업의 주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아무래도 자본력이 어느 정도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과 개발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셔랑 개발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저희 나라와 해외 나라에 조금 유난히 잘하고 있는 퍼블리셔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예. 하나는 카카오 게임즈고요. 왜냐면은 퍼블리셔는 직접 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 어떤 예. 게임에 접속할 때 그걸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편해지겠죠. 그래서 예. 그 카카오가 많은 이제 유수의 개발사들이 자기가 어떤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에 위탁을 해서 카카오가 퍼블리셔로서 조금 성장하게 되었고 예. 텐센트는 중국 시장이 해외 이제 게임들을 도입을 조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텐센트를 통하게 된다면 통로가 제공이 되어서 쉽게 게임을 들여올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텐센트가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떤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면서. 예. 그래서 대분율이 퍼블리싱 기업이 한 8을 차지하게 되고 개발사가 한 20%를 차지하게 되는데 퍼블리셔인 텐센트는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개발도 하지 않고 그저 중국 기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은 게임 산업에 한정하면 텐센트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텐센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롤이라는 게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롤을 개발한 라이엇 게임즈를 인수했고요. 메타버스 게임으로 유명한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으로 유명한 에픽 게임즈를 인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손쉽게 큰 돈을 벌어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신의 어떤 자본을 해외의 여러 가지 게임사들을 인수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텐센트가 이름을 바꾼 투자 자회사를 통해서 이들 기업에 거의 주요 주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이 다 4%가 넘어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텐센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텐센트가 조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만 다만 아쉬운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이 지금 600조에 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조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상당 부분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그 외에도 엑스박스라는 게임 기기를 만들고 유통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다운로드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게임을 다운받지 않고 게임을 클릭하는 동시에 즐기는 클라우드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핵심 역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상당히 많은 게임을 다운받지 않고 그저 클릭하면 바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뭐 뷔페에 가서 이것저것 집어먹는 것처럼 어쨌건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일정 부분의 수수료 넷플릭스와 같이 월 얼마의 결제를 해서 그 게임을 즐기는 어떤 구독 서비스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월가에 같은 경우에는 구독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이 영업이익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나델라 CEO도 그런 부분을 지향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게임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벌어들일 영업이익은 10조 원 정도가 어떤 최대 맥시멈이라고 보는데 물론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더 견고해진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구글이나 뭐 애플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저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조금 유리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조금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러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를 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그래서 업계 지금 3위까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게임 업계에서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3위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는 아까 잠깐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게임 산업에서 한 번 히트작이 나오게 되면 이 시리즈를 보통 한 10년까지도 간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인기를 몰아갈 수 있는 게 게임 컨텐츠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하고 클라우드 게이밍은 어떻게 보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게이밍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다른 영화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가 세계적으로 뭐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된 건데, 그렇다면 이제 게임은 사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게임이 거기에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 하나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희 이제 아시아어권 유저 같은 경우에는 RPG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레벨을 올려서 굉장히 강해져야지 이런 동인이 많은 반면에 북미나 유럽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완성도 있고 스토리가 완전한 게임을 일단 퇴근하고 소파에 늘어지게 앉아서 집중 있게 즐기고 그걸 이제 뭐 한 2주, 3주 정도 즐겨서 이걸 클리어하고 이런 문화가 조금 강합니다. 그래서 좀 성향이 다른 건데 결론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게임이 카테고리가 많아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즐거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플랫폼만 좋은 게 아니라 게임사의 입장에서도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월정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수익 분배가 되기 때문에 자신들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리스크를 조금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라는 게임 기기를 유통하는 회사인데, 근데 클라우드 게임을 통하게 된다면은 클라우드가 어떤 가상의 서버에서 그걸 바로 즐기는 게임인데 굳이 콘솔 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TV랑 연결을 해서 혹은 휴대폰이랑 조이스틱을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임 기기라는 거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해서 나델라 CEO가 추구하는 굉장히 좀 유연하고 조금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 하나를 덧대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 이제 좀 정리를 제가 해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일단 게임 기업으로서도.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까 세 가지 개발자, 퍼블리셔, 그 다음에 플랫폼 중에 플랫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네, 플랫폼이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퍼블리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카카오 게임을 언급을 하셨고, 이제 외국 기업으로는 텐센트를 언급하셨는데, 텐센트 같은 경우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지금 성장 속도가 있고, 다양한 개발 기업들도 다 인수합병을 하면서 덩치를 불려나가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가총액이 좀 크다. 조금 네. 성장을 많이 했다.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거는 카카오 게임을 좋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라는 모회사가 있기 때문에 텐센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가에 조금 선반영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주가들 여러 가지 조금 눈여겨보는 주식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이따가 나중에 조금 정리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처음 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개발자, 퍼블리셔, 플랫폼 중에 어떤 부분이 플랫폼이 제일 투자 가치가 있다? 일단은 투자 가치가 이제 성향의 차이라고 보는데, 예. 일단 저는 이제 메타버스 시대로 간다. 이거에 관해서는 이제 저기 대표님도 공감을 하시고, 저 또한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메타버스 시대 중심에는 당연히 이제 플랫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0조의 규모에 달하는 메타버스 시대에는. 왜냐면은 일단은 수억에 달하는 고객을 가지고 있고요. 고객을 지렛대 삼아서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고작 해야 뭐 동시 접속자 수가 뭐 800만 명 뭐 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 플랫폼 기업은 이게 억 단위가 넘어가니까 이거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본력이죠. 실질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게임 기업이 어떤 그래픽을 구현하는 기술이라든지 세계관을 스토리텔링하는 능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 자본력으로 게임 회사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여서 플랫폼 기업이 게임 기업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 넷플릭스도 게임사를 인수했습니다. 넥스트 게임즈라는 게임을 인수를 했고 뭐 아마존도 게임 배급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00조의 메타버스 시대에 제일 유리한 것은 플랫폼이 자명한 사실이고 이미 무게추는 기울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랫폼 기업은 굉장히 유망하고 안전한 투자처임은 저도 확신하고 이걸로 이제 저도 만약에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걸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이제 시장의 어떤 유동성을 모두 흡수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덩치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들 포트폴리오에 하나를 추가하게 된다면 메타버스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기업이 플랫폼 다음으로 유망한 기업이 게임 기업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중을 조금 플랫폼 기업을 가져가되 그 짜투리로 게임 기업을 조금 넣으면은 게임 기업이나 엔비디아 같은 그래픽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넣으면은 포트폴리오가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렌디하게 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가장 안전하고 그다음에 투자의 위험성도 적지만 어떻게 보면 수익이 확실하게 날 수 있는 부분은 플랫폼이다. 그리고 플랫폼이 좋아 보이는 이유는 이제 자본력도 있고 사용자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 보통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한번 플랫폼에 힘이 생기게 되면 사용자는 계속 늘 수밖에 없고 사용자가 늘게 되면 자본이 확대되니까 콘텐츠의 그 질도 올라가고 그럼 사용자가 또 늘고 이렇게 계속해서 선순환이 생기는 이런 과정 때문에 플랫폼을 가장 좋게 보신다. 근데 문제는 플랫폼이 10배가 되긴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많이 가져가되 부가적으로 10배 오를 수 있고 20배도 오를 수 있는 이런 이제 성장주도 함께 가져가면 나중에 이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방식이 저랑 굉장히 비슷하시네요.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식이 보통 그렇거든요. 아, 네. 이번에는 IP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책을 좀 읽어보니까 게임사의 미래는 IP를 어떻게 유지하고 그다음에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이제 쓰셨더라고요. 결국 이제 투자자들이 게임 산업에서 텐베거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이 IP 부분을 이해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뭐 IP는 이제 저보다 영어를 물론 더 잘하시겠지만 인텔렉추얼 프로퍼티의 줄임말로서 지적 재산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만한 게임이 애니팡이나 뭐 디아블로 뭐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연상을 하게 되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구잡이 모방을 하게 되면 소송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게임의 어떤 특색이나 게임의 시리즈물을 재산권으로 인정한 게 바로 IP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빙빙 둘려 말할 것이 없이 그냥 게임이 가지고 있는 단일 게임들을 그냥 IP라고 저는 편하게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할 만큼 기업 규모가 어느 정도 컸으니까 핵심 IP들을 다 가지고 있겠죠. 핵심 게임들을. 근데 이제 그 게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명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다음 먹거리를 계속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의 먹거리 외에 다음 먹거리를 찾아내는 다음 게임을 개발해서 이거를 흥행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게임사의 핵심 역량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텐베거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 대박나는 게임을 찾으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게임을 전혀 하지 않는 스타일이었는데 기억나는 게 있는데 예전에 20년도 더 됐죠. 갑자기 친구들이 다 게임방으로 가더라고요. 같이 놀 친구가 없을 정도로 PC방이 이제 붐을 이룬 때가 있었는데 그게 스타크래프트가 완전히 대유행을 할 때였어요. 네네. 그럼 만약에 비슷한 현상이 다시 나타난다면 스타크래프트가 처음에 열광적으로 나타날 때처럼 어떤 게임이 갑자기 모든 사람을 흡수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거에 투자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근데 이제 대박 나는 게임을 누가 몰라서 투자를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예. 뭐 아마 여기 대표님은 책을 읽어보셔서 조금 내용을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박 날 게임이 대박 날지 안 날지가 그렇게 막 모호하지가 않다. 왜냐면은 게임사가 그간 해온 행적들이 있기 때문에 행적들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고 신약 개발 업체들과 달리 게임사들은 내가 이때쯤에 게임을 출시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IR 자료로 공시를 하고 그리고 그 실시간의 매출을 모바일 인덱스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굉장히 투명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디아블로 1이 대박을 치면은 디아블로 2가 어느 정도 성과는 내지 않을까? 근데 디아블로 1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 근데 그럼 디아블로 2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기존의 실적보다 좋아질 게 어느 정도 확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유행하는 게임을 재활용해서 어떤 게임들을 배출을 할 때 주가가 실적에 그게 반영이 될지 조금 뒤늦게 폭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게임주에 대한 투자 이해도가 이제 국내 정서상으로 조금 맞지 않아서 이게 조금 늦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대박이 날 가능성이 조금 큰 게임들이 가장 많이 출시되는 해가 바로 2022년도 하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조금 주가가 선반영되는 게 아니라 후반영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지금 그렇게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가 어떻게 보면 성립이 되네요. 그러니까 대박 났을 때 투자해도 늦은 게 아니네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예, 이게 뭐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예를 조금 들어드리면은 바이오 산업은 10배 넘게 오른 10배가 된 종목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예. 종목들이 이제 진단 분야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분야는 실적으로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신약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실패를 하게 되면 심할 경우는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하고 거의 주가 상승분을 반납하고 뭐 이런 경향이 있는데 게임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10배가 오른 기업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컴투스, 데브시스터즈, 위메이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들 예. 기업 모두 그 게임이 출시되고 나서 트래픽이 막 이렇게 모이고 이때 오른 게 아니라 실적이 나올 때쯤 해서 굉장히 큰 속도로 10배가가 빠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내 어떤 주식시장의 게임주를 대하는 태도는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 이런 어떤 상황적인 그 맥락이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도 시장의 어떤 반응이 크게 이제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저희가 이만큼 신작들이 많이 출시될 계획이니까 조금 미리 관심을 가졌다가 뭐 사전 예약이라든지 게임의 출시 직전에 어떤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게임이 대박 날지 안 날지를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모으고 이때 맞춰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약간 미들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게임으로 굉장히 저희가 투자하기 유리한 게임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네요, 그러면. 왜냐면 보통은 이제 하이 리턴을 내기 위해서는 리스크드 하이거든요. 하이 리스크 해야지 하이 리턴이 나오는데 지금 네. 현재 한국 쪽의 게임주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대응을 해도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비교적 적으면서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PR이 낮다. 이것도 조금 큰 메리트라고. 왜냐면은 PR이 낮다 하면 뭐 오늘도 국내 증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실적 저항선이 있다고 봐도 좋은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하락의 여백이 다른 어떤 적자를 내고 있는 막연히 이제 실체 없는 테크 기업들보다는 여백이 좁다. 이렇게 조금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바탕으로 하면 한국의 게임 기업들은 대부분 다 지금 그럼 흑자를 내고 있네요. 적자가 아니라. 네, 거의 80% 정도의 회사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또 해외 기업하고는 다르네요.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네. 해외 게임 기업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리스크가 크긴 하거든요.